단순하게 영화적 완성도로만 봤을 때 이 작품이 그렇게까지 좋은 작품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확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평론가 평점도 오히려 구남도보다 안 좋아요. 약간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냥 옆집에서 볼 수 있는 이웃사랑 같잖아. 썼나? 옆집에 송강호 씨가 사세요? 생각해보면 송강호가 아니고 만약 다른 배우였다면 배우 한 명이 좀 역사적으로 이끌어간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좋은 되게- 배우를 데려다가 그렇죠. 활용을 잘 못한 거예요. 전방위 대중문화 스타쇼. 잉여 쌍! 예요. 저희 아. 좀 팟캐스트 시절하고 네. 뭔가 네. 오프닝을 좀 섞으려고 했는데 첫 시도라서 되게 어색하네요. 나름 괜찮은데? 약간 아이돌 그룹 느낌도 나고. 네. 되게 한 타이밍 늦었거든요, 이거. 꼭 이런 사람도 있어. 아이돌 이렇게 쫙 있으면은 꼭 약간 고문관처럼 이렇게 늦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누가 우리를 공부하느라뇨. 아이돌이라고 왜 군대 위주로 말씀을 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니까 아이돌이라 그러면서 왜 보는 거는 다음부터는 좀 잘 맞춰주세요. 뭐 아, 네. 결론은 결국 갈굼인 건가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택시 운전사, 그리고 배우 송강호인데요. 10만원? 1980년 5월 광주 항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독일 ARD 소속 기자죠. 위르겐 힌츠펜터가 이거를 취재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거든요. 하루 벌어먹고 살기가 굉장히 좀 바빴던 택시 운전사 만섭이 뭐 때문에 광주를 가는지도 모른 채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힌츠펜터를 싣고 광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항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각성하게 되는 이야기가 택시 운전사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네. 개봉한 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워낙 화제가 되고 이 오히려 열기가 더 뒷심이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대통령도 또 관람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더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영화의 힘이 살짝 빠질랑 말랑할 때 이제 당사자인 전두환 씨가 또 거기에 또 불을 붙여주시고 영화 속에서 너무 이제 사실과 다른 묘사가 있으면 소송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 이제 자서전에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제 판매 금지 가처분 받고 네. 그렇죠. 또 이번에 국민의당 대표로 출마를 하신 안철수 씨도 이제 또 광주 묘역을 방문하면서 그 전두환 비석을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그거 가지고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네.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의 흥행도 흥행이고 계속해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어서 또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지난 일요일까지 790만 관객이 들었어요. 뭐 이 속도라면은 1000만 돌파는 그러니까 올해 첫 한국 영화 1000만 돌파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네. 이번 주말에 아마 분명히 1000만을 넘을 테고 그 이후에 송강호 씨 변호인 그리고 송강호의 출연작 중에 괴물이 최대 관객이 든 작품이더라고요. 예, 네. 1300만? 네, 예. 그 기록을 넘을지 또 관심사입니다. 자, 택시 운전사. 그럼 어떻게 봤는지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선영님은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런 광주 소재의 영화를 좀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든 입장이에요. 저희 외가는 이제 전라북도 익산 네. 그리고 친가는 이제 광주 쪽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남동생하고 이제 할머니 아빠는 이제 광주 쪽에 계셨고 저는 외가 쪽에 있어서 다행히 익산에 계셨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행히 그때 광경을 저는 못 봤는데 자주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라든지 뭐 엄마가 그때 뭐 동생이 어땠다. 굉장히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소재의 영화를 좀 실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면서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최근 이제 그런 비극적인 폭력을 다룬 영화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재현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영화들이 좀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재현하는 그런 감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시대적인 맥락으로 볼 때 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다시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광주 소재의 영화 그 자체로만 보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시대적인 맥락 안에서 이 작품이 좀 더 의미를 부여받아야 할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일단 처음 느꼈던 게 송강호의 연기는 역시 대단했다. 송강호가 아니었으면 나오기 힘든 영화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송강호의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보면서 각성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그거보다 더 큰 가슴의 사무침은 역시 5.18 때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장면. 시민들이 쓰러지고
총탄을 맞고 이런 장면들이 가슴을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본 내내 계속 가슴을 뭔가로 짓누르는 느낌에다가 눈물 돌렸는데 이 영화, 송강호의 연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실질적인 5.18에 대한 사건에 대한 아픔이 다시 또 되살아나서 그렇게 되는 건지 이게 혼재돼서 영화 극장을 나올 때는 정말 가슴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많이 아픈 상황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보시라라고 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그래도 영화를 굉장히 네. 이렇게 뭐 뜨거운 마음으로 좀 보고 나오신 편이신데 그렇죠. 저는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좀 많이 아쉬웠던 편이긴 해요. 이 소재 자체가 사실 그 당시 이 기록 영상을 남긴 사람은 누구고 이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소재고 또 거기에 장훈 감독은 뭐 의형제나 고지선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남겼었고 또 우리가 또 믿고 보는 송강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 좋은 그렇죠. 결과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극장에 갔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배우의 힘과 실제 사건이 주는 이 힘에 기대서 좀 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이 영화를 또 저도 추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단순하게 영화적 완성도로만 봤을 때 이 작품이 그렇게까지 좋은 작품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확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올해 한국 영화 중에 제일 기대하는 작품이 이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언론 시사회 때 평이 의외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포털 사이트의 그 평론가 평점도 오히려 구남도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은 정말 관객들이 그런가요? 그렇죠. 평론가 평점이 구남도보다 안 좋아요? 네, 실제로 오. 뭐 지면에 발표되는 것만 봐도 이제 평론가들의 평은 좀 냉철하게 영화적인 완성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점수를 낮게 준 편이에요, 확실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택시 운전사의 어떤 폭발적인 흥행, 그 관객들의 입소문 이게 오히려 평론가들의 낮은 점수가 굉장히 일조한 변이 커요. 그리고 요새는 평론가들이 너무 막 저 별점을 안 주면 네. 오히려 관객들이 막 반발하면서 더 보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이 택시 운전사에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구남도 벌써 여러 영화에 뭐 덩케르크에도 비교되고 또 택시 운전사하고도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제 좀 미안해요, 사실은. 구남도에. 근데 이제 구남도랑 연속으로 개봉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남도에서 받은 실망을 좀 택시 운전사로 좀 기대 이상으로 감동을 받았다라고 더 좋은 점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전반적으로 대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좀 호평인 그런 영화가 굉장히 한국 영화 올해 한국 영화 중에 되게 간만인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실화입니다. 그렇죠. 위르겐 힌터펜츠 기자가 실제로 힌츠, 나중에 힌츠 팬터. 힌츠 펜터 이름이 굉장히 힌터펜터를 했나? 어렵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힌츠 예. 펜터. 지금 네. 고인이 되신 분인데 나중에 영화 말미에도 실제 영상이 나옵니다. 그 위르겐 피터라고 이제 보통 편하게 부르는 네. 피터 기자를 실제로 광주에 데려다준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 두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그 영화 처음 봤을 때는 그 감동, 그다음에 가슴 아픔,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나와갖고 정말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네. 무거운 마음으로 극장을 나오면서 어쨌든 이 영화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들게 잘 뽑아낸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 아쉬운 점도 좀 있었어요. 몇몇 좀 빤한 클리셰 같은 장면들 굳이 안 들어가도 됐을 법한 장면들도 있고 하지만 그거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에 한 번 더 봤습니다. 잉여사랑 녹화를 앞두고 한 번 더 봤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단점이 더 많이 보이네요. 이게 그때 처음 봤을 때는 장점과 아무래도 그 역사의 네. 무게에 좀 압도당해서 그렇죠. 보다 보니까 냉철하게 보기가 힘들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그동안 그러니까 이 광주라는 소재 자체가 워낙 민감한 소재다 보니까 이제 좀 우회하거나 은유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물론 이 작품에도 좀 많이 택시 운전사의 시점을 통해서 좀 우회해서 광주로 진입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존 인물의 이야기가 들어가서 그 안에 그 피터 기자가 사용한 어떤 실제 다큐멘터리적인 영상이라든지 그런 사진의 그 뭐 앵글 같은 것들을 영화 속에서 기록적인 어떤 재현을 남기려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광주를 다룬 작품들 중에서 좀 직접적인 재현에 가깝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한 그런 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가령 송강호 씨가 자주 연기했던 그런 어떤 소시민 각성 서사로 본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변호인에서부터 너무나 낯익은 어떤 전형적인 서사이기 때문에 또 뻔한 어떤 대중적인 멜로드라마의 합법으로 들어가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송강호 씨가 이런 종류의 인물을 연기한 회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물인 거죠.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굉장히 정치나 사회 돌아가는 거에 관심 없고 나는 내 가족을 잘 먹여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골치 아픈 일에 막 목숨을 거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되게 좋은 속물적인 소시민인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게 그 역사의 급류 앞에 탁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고 아니 내가 모르던 이런 세상이 있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세상에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뜨니까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어서 거기로 뛰어드는 거죠. 내가 다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을 이때까지 연기했던 퇴체들을 보면은 관상에서도 일단 그런 인물로 났었었고요. 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실 만한 변호인도 마찬가지 이야기였고 효자동 이발소도 사실은 그런 서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YMCA 야구단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서사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에 그런 쪽으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맨 마지막에 어떠한 결단을 좀 내린다라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괴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근데 사실 제가 변호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대부분의 영화가 한국 영화도 그렇고 할리우드 영화도 그렇고 이런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언맨도 마찬가지야. 아이언맨도 정말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 회사, 군수 회사. 아니 근데 이제 대표가 그 눈을 뜨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소시민 영웅상을 송강호 씨가 굉장히 잘 연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방울되는 서사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그냥 이런 인물을 딱 등장시켜 놓고 영화 자체가 짜임새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데 영화 자체가 배우에게 굉장히 기대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영화 전체를 배우 한 명이 좀 멱살 잡고 이끌어간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택시 운전사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기대했던 거는 실존 인물의 이제 일단 기자의 시선이 들어간다라고 알려진 만큼 여기서 특히 이제 장훈 감독이 워낙 이제 전작들에서 투톱 영화를 많이 만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 작품에서 그 의형제라든지. 그렇죠. 네. 뭐 영화는 영화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어떤 외부인의 기자가 그러니까 좀 다른 시선이 그 안에 들어와서 기존까지의 어떤 광주 재현 영화들과는 좀 다른 시선이 들어간 영화겠구나. 그렇다면 그거를 영화 속에서 잘 표현을 하려면 일단 기자의 시선과 송강호의 시선이 일단 투톱으로서 어떤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막상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게 되는 거는 기자는 외부인의 시선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정말 외부인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약간 기능적인 도구에 머문 듯한 그렇죠.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좋은 배우를 데려다가 그렇죠. 활용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배우를 데려다가 어떻게 보면은 만섭이라는 인물을 광주로 데려가기 위해서 피터 기자가 사용이 된 거죠, 영화 속에서.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실제로 그 균형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송강호라는 역시 그 배우의 존재감. 네. 그러니까 어떤 영화적인 완성도로 관객을 설득해야 될 부분에서 그냥 송강호의 어떤 클로즈업 씬만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 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이제 각성의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에서 송강호가 그 장면이 말 그대로, 예, 진짜 급턴을 하는 네, 장면이 그렇죠. 있죠. 영화 전체 하이라이트, 그렇죠. 백미인 장면인데. 하이라이트인데 사실은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그냥 송강호의 클로즈업 연기가 그냥 그렇죠. 해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떤 장훈 감독의 어떤 작가적인 개성이랄까 이런 부분보다는 송강호의 그냥 연기, 그 송강호가 지니고 있는 어떤 휴머니즘적인 힘 이런 걸로 좀 영화의 감동을 이끌고 간 부분이 많아서 그런 면들이 좀 아쉬운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송강호가 아니고 만약 다른 배우였다면 영화가 어떻게 나왔을까? 네. 상상도 잘 안 되고요. 지금처럼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 그 택시 운전사에 송강호 씨를 캐스팅한 게 변호인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변호인의 색채가 생각이 비슷한 캐릭터가. 네. 안 날 수밖에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그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정작 재미있는 건 이제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작품을 거절을 했다가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다시 승낙을 했는데 네. 거절했던 이유가 사실 변호인 때문이었던 거죠. 네. 비슷한 인물을 연기를 했고 이제 실제 역사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라는 점도 비슷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영화 이후로 뭐 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본인도 고초를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변호인 이후 예. 변호인 투자제 배급한 뉴 영화 제작사. 그렇죠. 네. 그리고 배우 송강호.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압박과 그 압력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뭐 일단 네.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사실 이런 작품을 또 내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상해에서 밀정 찍다가 이제 제안을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아, 나 이거 못 하겠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셨다가 일주일 정도 뒤에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배우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작품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제안 들어왔을 때 하는 것도 영광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배우로서의 사명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 송강호 씨가 어떤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얼굴로 이미 굳혀진 김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역사적 순간에 마침 자신한테 제안이 들어왔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자신이 기존에 연기했던 어떤 캐릭터의 어떤 복제 지점이 있으니까 배우로서는 사실 안전한 선택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는 소명의식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봐요. 이 영화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는. 그리고 실제로 송강호 씨는 충분히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연기를 그 이승환 평론가가 흔히 말하는 그 표현 뭐였죠? 예, 그 송강호 씨가 이번 영화에서도 사울이 바울이 되는 영화. 아니 송강호 씨가 이번 영화에서도 송강호 씨 역할에 수고를 해주셨다. 그렇죠. 그 가장 잘하는 연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송강호 씨의 연기 말고 영화적인 어떤 다른 색깔이 더 보였어야 되는 건데 그런 지점이 좀 많이 아쉬웠다는 거죠. 어쨌든 사실 이 영화가 몇몇 그런 좀 단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것은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시대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알지만 여전히 대략만 알고 자세한 실상을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분명히. 실제로 우리가 그 민주정부 들어서 그 광주를 재현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다가 2007년도를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화려한 휴가와 오래된 정원과 스카우트가 한 해에 한꺼번에 3편이나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난 사이에 택시 운전사의 그 기나긴 공백 동안에 광주를 재현한 작품이 이제 26년 한 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광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언급이 금기시대, 다시금 금기시되는 상황이었고 26년도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고비를 넘기면서 간신히 개봉을 했죠. 그렇죠. 영화가 네. 실제로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네. 완성도를 뭐 논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그래서 네. 직접 일반 시민들이 직접 펀딩을 해서 그렇죠. 뭐 그 이승환 씨가 투자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게 개봉을 네. 했을 정도로 시대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시대다 네. 보니까 이제 영화의 완성도에 대해서 이 영화 못 만들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어렵게 만든 작품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정권에서 그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다시 또 불리는 게 뭐 금지가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 일간 베스트로 대표되는 그런 사이트에서 광주에 대한 엄청난 폄하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2013년도에 보면은 광주를 다룬 작품들이 이제 본격 문단 쪽에서, 그러니까 소설 쪽에서 막 나오기 시작해요. 뭐 정유정 작가의 28 같은 작품도 사실은 재난 소설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광주를 은유한 작품이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장 대중적인 장르에서 잘 다루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식을 느낀 작가들이 이제 광주를 표현하고 굉장히 억압적인 목소리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왔었는데 탄핵이 이루어지고 2017년에 다시금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게 된 그 시점에서 도달한, 저는 어찌 보면은 촛불 집회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광주의 영화라는 점에서 그냥 다시금 출발선에 선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토대로 이제 앞으로 더 좀 진화된 광주의 영화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주는 그런 편이 있어요. 그런 심정이에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네. 정치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관심을 안 두던 소시민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휘말리면서 뭔가 진실을 알고 각성을 하고 깨우치는 그런 스토리인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과정을 지금 겪어왔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냥 이명박 대통령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만들었단 말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때 투표할 때 물론 이명박과 박근혜 안 찍은 사람도 있지만 찍은 사람들도 그렇고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고 해서 결국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탄핵해서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 영화의 송강호 씨, 만섭에게 완전히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겪어온 길이 그렇고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어느새 잊었었구나. 라면서 이걸 다시 기억하면서 여기에 대한 원래 누가 잘못을 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더 갖게 되면서 영화에 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영화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텍스트가 그 화려한 휴가잖아요. 근데 화려한 휴가도 굉장히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는 시민 여러분, 이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하면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과외해 주듯이 쭉 개괄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은 되게 일상을 보내고 순박하던 이 시민들이 갑자기 그 계엄군들이 몰아닥치고 하니까 들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영화에서도 심지어는 항쟁의 중심에서 있었던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담아내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입체적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은 또다시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봤을 때만 억울한 게 아니라 외부인이 봤을 때도 이거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라는 것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 이런 영화가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약간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레슨 1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근데 레슨 1부터 시작하는 거 충분히 의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안에 직접적인 얘기를 다루다 보면 분명히 본 진실과 상관없이 이상한 논란에 휘말린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광주 특정 지역 감정, 정치적인 정당 지지에 또 얽히고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받고 원래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진위는 왜곡되고, 사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서 좀 더 그럼 외부에서 봐보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보는 시선으로 보자라는 게 저는 나름의 의미도 있고, 그게 예전 영화보다는 좀 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다가가고 지금처럼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장점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시민들의 주체적인 각성과 영웅적인 의미를 좀 많이 너무 축소시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시선들이 또 다수의 나 자신과 내 사랑하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싸운 그 일상에서 그 투쟁을 전개해온 이들의 싸움은 좀 부차적인 것처럼 좀 해석을 하는 그런 엘리트주의적인 시선도 조금 저는 개입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변호인에서도 우리가 어떤 작은 수준의 연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옆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어떤 그 정도의 연대를 우리가 기대를 했었다면, 이런 택시 운전사에서도 정말 주먹밥을 나눠주고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번호판을 바꿔주고 이런 장면들에서 오는 감동이 사실 더 컸거든요. 가령 저는 이 장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좀 가장 좀 감동받은 장면 중에 하나가, 나중에 어떤 한 인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인물이 지켜야 될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웃이 그 가족을 돌봐주고 있었어요. 네, 그 땡땡대던 그렇죠. 그 집주인.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우리는 진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존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선의로 이루어져 있구나. 저는 그 정도의 딱 메시지 눈높이를 좀 맞추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좀 더 후하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5.18을 다룬 영화들이 대부분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진짜 실제 역사에서의 그 굉장히 씻을 수 없는 비극이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영화는 굉장히 암울한 상태로 끝나는데, 네. 이 영화는 그래도 마지막에 작은 승리나마 일어나는 성취를 보여주면서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그렇죠. 희망적으로 네.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은 마지막에 어떤 작은 어떤 승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영화적인 평가에서는 뭐 이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에게 어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얻어낸 쟁취해낸 것들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송강호라는 배우가 그 어떤 표정이나 무심한 듯 던지는 대사 몇 마디로 이뤄내는 어떤 효과는 굉장히 위압적이죠. 그렇죠.
사실 이 영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송강호가 아니었으면 이 영화가 과연 나올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일 정도로 송강호의 원톱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뭐 많은 감독들이 이제 송강호와 같이 영화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결국은 장훈 감독도 송강호가 아니었으면 사실 이 영화가 어려울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송강호의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게 아까 이승환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송강호가 송강호를 연기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특유의 어떤 스타일 네. 분명히 매너리즘. 그런, 네, 매너리즘 같은 안 게 좋은- 있지만 네. 저는 그게 매너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모든 게 이제 양면이잖아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저는 그건 송강호만의 어떤 스타일과 연기 장점이라고 보기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연기가 변호인 때까지만 해도 변호인 때는 정말 거의 90%는 찬사였어요. 송강호 연기의 어떤 종합 선물 세트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정말 역대급 최고의 연기다라는 평가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이번에 들어서 이제 뭐 지금 인터넷에서 되게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송강호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터에서 송강호가 환하게 웃고 있을수록 네. 그 영화는 비극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미화된 그 하나의 관용 어구가 된 거죠. 이제 송강호에 관한 송강호가 영화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캐릭터에 관한 어떤 관용어들이 이렇게 유행어가 될 정도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그 배우가 좀 전형적인 캐릭터로 소비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살짝 이런 위험, 그러니까 경계선상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제 좀 그 택시 운전사의 연기에 대해서 좀 평이 갈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사실 송강호 배우를 이런 종류의 배역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캐스팅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뭐 한국에서 제일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결정적으로 생활 연기 톤의 어떤 발랄함과 굉장히 격정적인 감정의 톤까지 이제 휙 올라가는데 중간 단계를 생략을 하고 훌쩍 뛰어 올라가도 그게 이음매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싹 붙여내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이번 작품에서도 보면은 앞부분에서 그 리듬감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은 백미러를 이제 부숴먹은 거를 이제 수리를 하려고 가서 이제 카센터 주인장과 그 깎기 위해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랄지. 내 5천원만 받을게. 됐지? 뭐 묵시다. 자, 3천만 받아. 아! 10만 원? 또 그거 하루에 택시비를 10만 원. 아니면은 기사 식당에서 밥을 먹다 말고 10만 원짜리 손님이 있다는 이야기에 그때 10만 원? 아니 어떤 후보가 하루에 택시비를 10만 원이나 준대? 외국 공부다. 네 영어도 할 줄 아나? Of course. 아이씨, 여기는 팁도 주던데 10만 원에 팁까지 하면 아, 너도 외국물 좀 먹었잖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훌쩍 기사 식당을 나가는데 그때 발걸음이 거의 춤추듯이 걸어가잖아요. 어떤 그 나는 그 예. 발걸음을 보면서 Singing in the Rain에 그렇죠. 네, 사람이 춤을 추는 그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뮤지컬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네. 발랄하고 출상맞을 수가 없어요. 그 발걸음이.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어떤 그 일상적인 톤의 희극을 이렇게 쌓아 나와야 이제 뒤에 비극의 무게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낙차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우라는 거죠. 뭐 송강호의 어떤 그런 능글맞은 생활 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들 너무 잘 아니까 그거를 감독들이 여기에 기대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번 영화에서 송강호의 다양한 연기를 볼 수 있다는 거에는 이런 생활형 연기와 나중에 광주에서 보여주는 어떤 각성된 시민으로서의 연기 이 두 가지의 온도 차이를 맛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천만 영화의 공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네. 했잖아요. 가성비 추구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대 정신이 반영돼 있어서 정말 모든 감정, 희노애락을 다 맛볼 수 있어요.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작품이어야 이제 좀 천만 이상을 그러니까 넘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안 좋은 예로 우리가 군함도 편에서 약간 그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가장 잘 하는 분이 이제 송강호 씨 그리고 또 군함도에서 연기를 했었던 황정민 씨. 예. 그러니까 이런 배우들이 실제로 연기를 잘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배우들만큼 연기를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배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한국 상업 영화의 감독들이 어떤 흥행의 안정성, 그 검증을 위해서 너무 안정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송강호 씨도 사실은 그 뭐 이후 변호인 이후에 사도랑 밀정 같은 또 좋은 작품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연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가장 크게 기억하는 것은 변호인의 그런 소시민의 어떤 각성 서사로서의 초상으로 송강호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감독들이 이제 거기에 기댄 시나리오, 기획된 영화를 들고 온다면 배우들은 분명히 좀 다른 선택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송강호 씨가 이 작품만은 이제 어떤 광주라는 소재를 다뤘기 때문에 배우로서의 소명의식이 좀 발휘된 선택이 아니었을까 말을 했지만 그 앞으로의 영화 차기작에서는 분명히 좀 다른 선택을 해야 사람들의 평가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사실 송강호 씨 필모를 보면요. 네. 정말 다양한 작품을 했고 다양한 스타일의 캐릭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당장 얘기한 당장 이전에 밀정과 지금 택시운전사의 캐릭터도 다르고 네. 물론 택시운전사 캐릭터랑 변호인을 놓고 비교하니까 그렇지 다른 영화들은 정말 다른 캐릭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뭐 남극일기라거나 네. 뭐 박쥐라거나 네. 굉장히 이제 차가운 연기를 그렇죠. 하는 그런 찬 송강호하고 이렇게 그 뜨거운 송강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연기 톤 보여주는 연기 톤이나 캐릭터들은 굉장히 또 디테일이 좀 다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되게 익숙한 송강호의 모습은 효재동이 발사랄지 변호인이랄지 그리고 이번에 택시 운전사에서 다시 본 이런 약간 뜨거운 송강호 쪽인 것이죠. 저는 송강호 지수에서 그러니까 송강호가 활짝 웃고 있을수록 슬픈 영화라는 그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 굉장히 슬픈 영화들 안에서 최후의 생존자는 거의 송강호 씨예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슬픈 영화에 많이 출연하는 배우치고 거의 안 죽어요. 생존왕입니다. 다음엔 좀 죽어줘야겠어. 이건가요? 지금 송강호 아니, 그게 아니고 죽어줘야겠어. 저는 대중들이 이 배우를 좋아하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안 죽어서. 네. 끝까지 살아남는 인물이고 이 배우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뭐 우리 독보적인 연기력을 가진 최고의 배우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국민 배우로서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자꾸 소비가 되는 네. 그 이미지가 좀 우려스러운 거죠, 저는. 송강호 씨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한민국 배우 중에 넘버원이다. 배우 연기로 치면은 그렇게 늘 생각하는데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가 마스크예요. 일단 얼굴이 그냥 옆집에서 볼 수 있는 이웃 사람 같잖아. 이거 변호인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거기서도 그 얘기했었나? 내가? 옆집에 송강호 씨가 사세요? 우리 옆집엔 그런 사람 없어. 그때도 외모가 미남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딴지를 그러니까 이게 것 같은데. 굉장히 친숙한, 익숙한 진짜 어떤 너무 잘생긴 배우가 나오면 뭔가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고 잘생긴 사람이 또 뭐 척척 해내고 뭐 다 해내면 뭔가 좀 거리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송강호 씨는 정말 그냥 옆집에서 동네에서 볼 듯한 사람이 나와서 굉장히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한 연기를 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흔히 송강호 배우가 잘생긴 배우는 아니다라는 착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되게 잘생긴 배우예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되게 마치 옆집에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되게 그 소시민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배우인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또 하나가 네.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안 들게 연기를 해요. 어떤 경우 어떤 배우들은 저 사람이 연기를 하고 있구나. 굉장히 힘줘서 연기를 하고 있구나. 혼신의 연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송강호 그냥 와서 툭툭툭 그냥 쑥쑥 하고 가는데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연기인 거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송강호 씨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들을 굉장히 많이 연기했잖아요. 또 시대극에서 그러니까 꼭 자신이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그 시대 안에서 있을 법한 그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얼리즘에 기반한 그런 연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연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라는 거는 뭐 송강호의 독보적인 재능인 거죠. 네. 말 그대로. 그 장면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그 NG 씬이나 이제 그 현장 이제 네네네. 그 비하인드 씬이라 그러죠 요새는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피터하고 그 만섭이 서로 이제 막 너 이런 곳인 줄 알고 나 데리고 왔지 이러면서 막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싸우고 피터가 너 다 알고 왔잖아서 밀치면은 이렇게 차에 부딪혀서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은 코피도 흘리고 그쵸? 그렇잖아요. 합을 맞춰보는 거예요. 합을 맞춰보다가 이제 크레치만이 이렇게 살짝 밀었는데 가서 탁 부딪히고 이게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배우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다들 걱정돼서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쓱 웃음소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속은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진짜 다친 줄 알고 사람들이 놀랐군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들은 연기를 하기 위해서 되게 그 혼자만의 시간, 이렇게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현장에서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어떤 메소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송강호 배우는 굉장히 그 온오프가 없이 이 순간 내가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바로 그 모드로 딱 몰입을 하는 그런 타입의 배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가 연기고 어디서부터가 연기가 아닌지가 그 이음매가 잘 안 보이죠, 사람이. 그 다시 한번 조금 우려스러운 얘기를 해보자면 송강호 씨가 처음에 그 영화계의 존재감을 드러냈을 때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한국 영화 르네상스기잖아요. 97년도 딱 그렇죠. 그때 이제 초록물고기 넘버3 이런 작품 또 그 이창동, 뭐 홍상수, 김지훈, 박찬욱, 봉주 이런 감독들 정말 재능 있는 감독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 그야말로 이 배우의 그 필모가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쭉 국민 배우로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좀 그 이미 너무 이른 시기에 그 한국 영화의 그 정점과 배우의 정점이 이른 시기에 이미 딱 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맡은 캐릭터들이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고 그 하필이면 뭐 한계를 좀 보여준 그런 위태위태한 작품이 하필이면은 이제 택시운전사라는 점이 어쨌든 송강호가 가장 잘하는 장점도 도드라진 반면에 또 기존에 송강호 해오던 걸 또 다시 반복했다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을 표하는 대목도 있는 그런 영화 택시운전사. 그래서 저는 송강호가 앞으로 또 어떤 작품을 하고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를 또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네. 뭐 이번에 이제 송강호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도 많이들 지적을 하지만은 배우는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각본가라든지 감독들이 이제 이런 배우를 활용을 할 때 이 배우에게만 너무 기대가지 않는 조금 더 이제 잘 짜여진 작품으로 좀 이제 배우를 소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사실은 예. 송강호 씨 차기작으로 알려진 작품들이 네.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야광은 이미 이제 지금 어느 촬영을? 정도 신호비 네. 알려져가지고 지금 마야광은 네. 내부자들의 우민호 감독의 차기작이고 1970년대 실존했던 그게 우민호 감독의 차비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기대감이 확산을 왜 내부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다음 작품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네. 네. 미워도 3-3번이라고 저는 시너문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마야광이 부산의 배경으로 뭐 또 부산이냐 실제 그러기는 하지만 1970년대 네. 실존했던 이제 마약의 어떤 거두, 네. 뭐 거물 이 얘기를 다룬다고 하고요. 그 송강호 뭐 특유의 초반 그 필모 초기에 보여줬던 어떤 그 싱싱한 생양아치 연기를 넘버 좀 3에 나오는 그 네. 불사파 두목 네, 조필. 오랜만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봉준호 감독과 하는 또 기생충이라는 네, 영화도 그렇죠. 굉장히 기대작입니다. 네. 지금 좀 제작 보류가 돼서 아쉬운 작품은 원신영 감독과 찍기로 한 그 액션 스릴러 제5열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또 군 수사관이 어떤 거대한 미스터리를 뭐 파헤쳐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또 송강호 씨가 이런 냉철한 역도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하루빨리 다시 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얘기 나눠본 택시운전사 그리고 송강호 얘기. 네. 다음에 또 송강호 차기작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약속하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